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변상욱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해보게 될 거냐면은 물리학 1에 대해서 좀 해볼 건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 제가 잘 이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물리학 1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물리학 1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역학이에요. 움직임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역학을 배우는 건데 거기 중에서 굉장히 많은 파트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이제 파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 파트가 뭐냐면은 힘과 운동 파트입니다. 무슨 파트라고요? 그죠? 힘과 운동 파트. 여기서 뭐가 있는 거냐면은 뉴턴의 운동 법칙이 있는 거예요. 힘과 운동이라는 거 안에 뉴턴의 운동 법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 굉장히 신기하죠? 안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1, 2, 3, 5강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최대한 끝내보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연력학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영상 중에서 연력학 법칙 뭐 정정유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파트가 되겠다. 해가지고 물리학 1에서도 연력학 파트가 나오니까는 이거 좀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6강에서 한 8강 내외 정도, 한 2강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연력학 법칙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전기력과 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 사사사사사 거리는 어떤 그런 소리 나실 수도 있는데 뭐 굉장히 좁죠?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전기력과 원자라는 단원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제 한 강에 끝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치는 한 9강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반도체 부분이 있어요. 반도체 부분은 한 10강에서 11강 정도. 근데 할 게 없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래서 반도체가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전류의 자기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류의 자기화라는 것도 뭐 15강 안쪽으로는 반드시 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전자기 유도라는 게 있어요. 전자기 유도라는 것도 여기에 바로 무슨 뭐 패러데이 법칙이랄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패러데이 법칙을 뭐 간단히 소개하자면은 뭐 공식상은 이거예요. 물론 뭐 미분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들은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패러데이 법칙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배우도록 하고요. 이 전자기 유도 같은 경우도 이제 20강 안으로 잡게 될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하냐면은 중간에 제가 강의를 하다가 굉장히 흥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잡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파동 부분이 될 거예요. 파동에서 이제 배우는 거는 이제 뭐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이제 배우게 될 건데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아셨죠? 네, 이 뭐 빛의 골절 뭐 이런 것들도 다 배우는 거예요. 이 같은 경우도 이제 한 21강에서 22강 정도 사이, 여기 정도에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반사라는 게 있어요. 전반사라는 것도 24강 안에 넣을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뭐냐면은 물질의 이중성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의 이중성이 있어요. 요 정도 하면은 이제 물리원이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요 정도 하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복습이나 뭐 다시 한번 정리 같은 거 해드리는 거 합해가지고 한 30강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하고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랄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칠판으로 왜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칠판 같은 경우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칠판으로 하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이 어떤 리얼하게 굉장히 리얼리티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이게 잘 찍히고 있는 건가 잘 몰라요. 그리고 보니까는 글씨도 굉장히 투명하게 찍히더라만요. 그래가지고 글씨도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찍는 게 더 좋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한번 그래서 2강에 이어가지고 좀 한번 해볼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2강을 찍은 날짜가, 그리고 3강을 찍은, 오늘 이제 3강을 찍는데 10월 9일날, 한글날에, 2강 찍은 날짜하고 3강 찍은 날짜하고 너무 갭이 벌어져가지고, 한번 여러분 제가 정리를 조금 해드리고, 이제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닙니까?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그래요.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이제 힘과 운동 파트에서, 자, 여러분,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동 거리하고요, 변이하고 차이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A라는 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지점이 있어요. 이 A라는 지점하고 B라는 지점하고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열심히 돌아가가지고 뭐 여기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 A에서 B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제일 빠른 경로로 딱 직선으로 가는 경로가 있어요. 그죠? 빨간색을 A,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빨간색. 빨간색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죠? 이동 거리라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같은 경우를 뭐라 그럴까요? 파란색 같은 경우를 그죠? 변이라 그럽니다.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파란색 같은 경우 이동 거리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A에서 B까지 이런 식으로 직선 경로로 왔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동 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의 변이는 어때요? 변이는 같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되죠? 빨간색의 변이는 뭐고 파란색의 변이는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면은 파란색이 이동한 거리가 변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은 이동 거리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거리를 얼마나 누적시켰냐 해가지고 거리 누적량을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거리 누적량. 뭐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애가 있어요. 어디 무슨 마트에도 들렸어요. 마트까지 뭐 4m가 이렇게 걸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집까지 7m가 걸렸어요. 다시 집까지 7m가 걸렸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4m가 걸렸어요. 약간 직선거리로. 그러면 얘는 총 이동거리가 얼마큼 되는 거냐면은 8m 되는 거거든요. 8m. 근데 A라는 애가 마트까지 가고 집에 왔어요. 근데 이 A가 있는 이 곳하고 집하고의 거리가 5m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변이로 따지자면은 얘는 몇 미터 간 거예요? 변이로 따지자면은 여기서 여기 이런 식으로 간 게 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변이는 뭐냐면은 자, 중요한 개념이에요. 변이는 뭐냐면은 위치 변화량. 여기다가 뭐를 같이 더한 거냐면은 방향 이런 식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쪽 위치로 예를 들어서 이쪽 위치로 얼마만큼 변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거리는 무슨 8m가 될 수 있겠죠. 이동 거리는. 근데 변이는 몇 미터다? 그죠? 여기서 여기로 5m 간 거잖아요. 그래서 5m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게 바로 이동거리하고 변이의 차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고, 뭐야. 자, 엄청 굉장히 고급스러웠어요, 방금.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뭐냐면은 속력하고 속도의 차이,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속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물체의 빠르기예요. 빠르기. 속도는 뭐냐면은 물체의 빠르기. 맞아요. 맞는데 뭐가 더해진 거냐면은 방향이라는 게 더해진 겁니다. 예, 방향이라는 게. 그래서 속력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이동 거리. 아까 말했죠? 이동 거리라는 거를 시간으로 나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뭐 굳이 식으로 나타내면 델타 t 분의 델타 s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속도라는 거는 뭐 요런 식으로 씁니다. 예, 속도라는 거는 변이라는 거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왜냐면 방향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s. 변이를 요런 식으로 써요. 변이를 요런 식으로. 아셨죠? 네, 요렇게 가는 겁니다. 요렇게. 아셨죠?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테마가 뭐냐면은 평균 속도하고 이제 순간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평균 속도라는 건 뭐냐면은 뭘까요, 여러분? 평균 속도라는 게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갔냐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00m를 갔어요. 4초가 걸렸대요. 그럼 평균 속도 얼마예요? 25m/s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 100m를 4초로 끊어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25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 평균 속도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공식으로 좀 적어볼게요. 평균, V 평균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평균 속도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이게 평균 속도라 그러는 건데, 델타 x 변이를 얼마만큼 시간 동안 나누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면은 S2-S1 분의 T2-T1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평균 속도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순간 속도가 있는데, 자, 순간 속도를 따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변이분의 시간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뭐를 더 써주냐면은 리미트 값을 더 써주는 겁니다. 델타 t가 0에 한없이 다가갔을 때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건데, 이걸 조금 그래프적으로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 그래프가 있어요. 위치. 여기를 T1이라 그러고 여기를 T2라고 한번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S1이라 그러고 여기를 S2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2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뭐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셨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A, B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 이게 뭐예요? 이 직선의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이 직선의 기울기. T2-T1 분의 S2-S1이잖아요. 왜? X축 변화량 분의 Y축 변화량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 동안에 얼마만큼 움직였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죠? 평균 속도가 되는 거죠. 뭐 무슨 소리인지 되셨어요? 에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이해 안 되시면은 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그 다음에 상대 속도가 있는데, 상대 속도는 무슨 수식을 막 말하는 것보다는 약간 그 의미를 여러분들께 파악을 시켜드리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타고 있어요. 이렇게 자동차에 타고 있어요. 근데 저기 자동차에 타서 여러분들이 뭐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면은 100km/h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엄청 뭐 스포츠카나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삐까뻔쩍한 차를 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앞을 200km/h라는 속력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차를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이 차를 보면 진짜 이 차가 시속 200km/h로 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진짜로? 그렇게 안 보일걸요, 여러분? 진짜로 시속 200km/h로 시속 200km로 안 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대 속도가 0이 돼요. 여러분들의 상대 속도가 0이 돼요. 나는 안 움직인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움직이고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얘 있죠. 이속력 있죠. 이속력이 빼져요. 이렇게. 방금 뭐야? 방금 무슨 원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잠깐만. 방금 무슨 아하, 안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 100km가 어떻게 가냐면은 200km라는 속력, 시속 200km에다가 100km를 이렇게 빼면 돼요. 100km 파워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차를 봤을 때 진짜 속력이 100km 파워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차가 달리고 있는 속력은 200km인데 여러분들은 100km 파워다. 이런 식으로 본다고요. 왜 이런 식으로 보냐면은 그죠? 여러분들이 0km 파워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시죠? 끝이에요. 끝. 아시죠? 네, 이런 식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속 직선 운동, 가속도, 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 평균 속도 이거 다 제가 2강에서 강조를 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20분 동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고, 두 가지 개념만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은 가속도에 대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은 평균 속도에 대한 개념이에요. 평균 속도. 첫 번째는 가속도고 두 번째는 평균 속도에 대한 개념인데, 이 가속도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땐 이거예요. 힘의 효과라는 거를 숫자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가속도라는 거는 힘의 효과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가속도라는 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하셨을 거예요. 뉴턴의 제2법칙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실 건데, 뉴턴의 제2법칙에서는 A는 n분의 F라고 나오거든요. 나중에 다루실 거예요. 근데 가속도를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갈 수가 있냐면은 요렇게 가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뉴턴의 2법칙 제가 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은 이해 못 하시더라도 당연한 거니까는 이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평균 속도라는 거는 여러분, 만약에 등가속도, 이거는 등가속도. 등가속도라는 어떤 그런 운동을 할 때만 한정이 되는 게 바로 이 평균 속도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물론 등가속도가 아닐 때도 평균 속도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나와요. 근데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평균 속도는 물리원하고 물리투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등가속도일 땐 봐봐요, 여러분. 시속 10m, 그러니까 10m/s였다가 20m/s였다가 또 30m/s가 됐어요. 그러니까 1초에 10m씩 올라가는 거죠. 그죠? 1초에 10m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물체의 평균 속도는 얼마예요? 20m/s예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구했어요?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해가지고 3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해가지고 3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예요? 20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냐면은 봐봐요. 처음 속력에다가 나중 속력을 더해요. 처음 속력에다가 나중 속력을 더해요. 그리고 2로 나눠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m/s가 되는 거예요. 똑같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공식화해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평균 속도라는 개념은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그 다음에 이거를 2로 나눈다, 이 개념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여기까지 무슨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 있어요? 없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렇게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맞죠? 여기까지 뭐냐면 여러분 한번 배운 내용들이에요. 무슨 처음 한 게 아니라 한번 배운 내용들이에요. 무슨 처음 한 것처럼 여러분 막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어려워하시면은 다시 한번 돌려드리시면 되고, 혹시나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댓글이나 제 이메일 있으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되도록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셨죠? 네,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부터는 내용 진도를 나갈 거예요, 여러분. 네, 진도를 나갈 거예요. 아하. 좋습니다. 물론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 이제 또 있어요, 여러분. 그때 배운 게 뭐 외력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것도 할까요? 그거는 여러분 코 앞 저기에서 배운 거라 가지고 일단은 힘이라는 거는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관 복습이에요. 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물체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원인이에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콜라 캔이 처음에는 굉장히 매끈하고 굉장히 모양이 좋았는데 어떤 사람이 뭐 희한하게 무슨 희한한 어떤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 캔이 찌그러졌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찌그러진 원인, 그게 바로 힘이에요. 변화됐잖아요. 콜라 캔이 찌그러졌어요. 그럼 뭐예요? 변화한 거잖아요. 그 변화의 원인이 바로 힘이에요. 어떤 힘센 사람이 그 캔을 찌부러뜨렸겠죠. 힘을 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힘, 영어로는 force 이런 식으로 가고요. 이거를 영어로는 F라고 이렇게 보통 약어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아셨죠? 합력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여러분. 합력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게 뭔 개념이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어요. 아하, 여러분이 있어요. 근데 엄청 덩치 큰 사람이 있어. 엄청 덩치 큰, 와, 막 근육도 막 근육 짱짱맨이에요. 막 근육 짱짱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00N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코끼리가 여러분들을 200N으로 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봐봐요. 요쪽에서는 100N을 끌고 있고요. 요쪽에서는 200N을 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이게 여러분 어떤 개념이냐면 상대속도 개념이에요. 상대속도 개념이에요. 200N, 100N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이쪽으로 100N 가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100N 힘을 작용을 받고 이쪽으로 200N의 힘을 작용받아요. 근데 이 100N이 더 커요? 200N이 더 커요? 200N이 더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냐면은 이 200N이 100N을 이겨가지고 이 100N이 없어지고 이 200N은 100N이 돼요.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왼쪽으로 100N이라는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자, 오케이. 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어떤 물체를 오른쪽으로 5N을 잡아 당겼어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1N을 잡아 당겼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4N의 힘으로 가게 되겠죠. 이게 바로 무슨 개념이냐면은, 그죠? 합력의 힘이 되는 겁니다. 알짜 힘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알짜 힘이 만약에 0이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왼쪽으로도 5N 힘을 작용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도 5N의 힘을 작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죠? 변화가 없어요. 근데 봐봐요. 변화가 없다는 소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변화가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 가속도가 없다는 소리예요. 변화의 원인이 가속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변화가 없다는 소리는 가속도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죠? 근데 합력이 0이 아니에요. 요런 경우 합력이 0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변화가 발생하죠. 얘가 오른쪽으로,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끌리게 되는 그런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또 뭐를 할 거냐면은 여러 가지 힘 해가지고 힘에 대한 어떤 종류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리 1에서 배우는 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중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수직항력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중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에요.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예를 들어서 공이 있어요. 쬐깐한 공이 있고 더 큰 공이 있어요. 질량이 뭐 스몰 m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선 질량이 라지 m이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스몰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이 물체한테
F라는 힘으로 잡아 당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라지 M이라는 질량을 가진 애도 이 쬐깐한 애를 F라는 힘으로 잡아 당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중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돼요. 봐봐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려야 되죠?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 M이라는 질량에 어떻게 돼요? M이라는 질량에 방금 너무 신기해가지고 넋을잃었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네요, 여기서는. 이 삼성이, 제가 지금 삼성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펜 되는 거는 삼성이라 가지고 제가 원래 애플폰인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펜이 안 돼가지고 지금 삼성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삼성 노트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저는 광고로만 들었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굉장히 좋네요. 좋아요. 아무튼 이 중력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중력이라는 거는 자 요런 식으로 써요. 일단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요래. 자,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이 될 수가 있냐면은, 봐봐요. 라지 M 곱하기 스몰 m, 이 커다란 질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쬐까나만 질량이 있어요. 그죠? 여기 어뢰 제곱을, 자, 이렇게 갈게요. 했던 것 같은데. 자, 스몰 m이 있고 라지 m이 있어요. 거리가 있죠? 그죠? 맞아요? 네, 거리가 있죠. 죄송합니다. 자, 거리가 있어요. 그죠? 거리가 있어요. 힘이라는 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힘이라는 거는 여러분, 제가 좀 흥분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네, 좀 봐주시기 바랄게요. 힘이라는 거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떨어져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태양이 이렇게 가운데에 있어. 수, 금, 지, 화.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돌잖아요. 이렇게 빨리 돌잖아요. 그죠? 근데 저 멀리 소행성대가 있어요. 이렇게 툭툭툭 소행성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목토천에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천천히 돌아요. 천천히 갈수록 천천히 돌아요. 왜 그러냐면은 태양이라는 게 아무리 커도 우리 태양 두목님이 아무리 커도 거리에 엄청 민감하신 분이란 말이야. 거리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은 여러분 힘 안 주고 싶어. 힘이라는 거는 저기 우리 태양 두목님의 어떤 생명인데 그러니까는 힘이라는 것도 거리에 이제 반비례를 해요. 반비례를 해요. 거리가 멀면 멀어질수록 힘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반비례, 이게 제곱에 반비례 하는데, 봐봐요. 이 작은 질량에 어떻게 돼요? 작은 질량에 힘을 작용을 하겠죠. 근데 거리에 반비례 해가지고 힘을 작용을 하겠죠. 그죠? 작은 질량에. 그 다음에 큰 질량에도 힘을 작용하겠죠. 근데 거리에 반비례 해가지고 힘을 작용하겠죠. 그죠? 근데 이게 둘 다 동시에 작용하니까 여러분 수학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동시에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곱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곱하기.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면은 곱하기를 해요. 그래서 어뢰 제곱분의 m 곱하기 m 요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중력이에요. 이게 중력. 이게 중력.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학적으로 이 이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값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3은 3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3은 5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빼기 2를 하면 되잖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G라는 중력상수를 씌워 넣은 겁니다. G라는 중력상수를 씌워 넣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된다면은 중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중력상수 곱하기 어뢰 제곱분의 m 곱하기 m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G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어떤 값이 나오냐면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뭐 요 정도 요 정도의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할게요. 중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냐면은 작은 질량이 있어요. 큰 질량이 있어요. 자, 태양계에서는 얘를 지구로 보고요. 이 친구를 지구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태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지구, 태양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큰 태양이 이 쬐깐한 질량을 가진 지구한테 힘을 줄 거예요. 근데 이 힘을 어떻게 주냐면은 거리가 있잖아요. 이 질량을 거리에 반비례 해가지고 거리에 반비례 해가지고 이제 힘을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우리 지구도 이 태양 두목님한테 이제 중력을 작용할 거예요. 중력 힘을 이렇게 줄 거예요. 근데 이 힘을 어떻게 주냐면은 태양이 엄청나게 질량이 많죠. 요런 식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어의 제곱분의 m 곱하기 m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힘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퀄 처리해주기 위해서 중력 상수를 껴 넣은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공식의 의미, 이 중력 공식의 의미를 좀 보셔야 되는데, 중력이라는 거는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중력이라는 거는 어떻다? 질량에 비례하고 중력이라는 거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물론 수학적으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지만은 그냥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죠? 요런 식으로 생각을 여러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력이에요.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개념 잘 잡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수직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수직항력. 그죠? 여러분 이거 글씨 알아보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네, 이게 제 칠판 글씨보다 더 예쁠 거예요, 아마도. 수직항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막 인터넷에 막 쳐가지고 나오면 아마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접촉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있어요. 여러분 책상 위에 물체 올려놓죠. 근데 여러분 막 그런 생각 안 들어봤어요? 이 물체에는 중력을 받아요. 이 물체는 중력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중력을 계속 받으면은 이 책상을 뚫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뚫고 막 이 물체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떨어지냐고요.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 중력의 반대 힘이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힘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은 수직항력,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수직항력.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수직항력의 특징은 뭐냐면은 중력하고 똑같을 수는 있어요. 똑같으면 어떻게 되죠? 이 물체가 계속 책상 위에 있겠죠. 근데 중력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중력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떠받치는 힘이 작아지니까는 얘가 뚫고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수직항력이 중력보다 커지게 되면은 얘는 공중부양을 하게 돼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은 수직항력이라는 거는 중력하고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작을 수도 있다. 절대로 수직항력이 중력보다 커질 수는 없다. 이러한 게 바로 주의사항이라면 주의사항이고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제 아시게 되는 당연한 거예요. 아셨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복습이에요, 여러분. 복습이에요, 복습. 지금까지는 여러분 다 했어요. 지난 2강 동안 다 한 내용이에요. 다 한 내용을 지금 30분 동안 다 압축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40분, 1시간 해가지고 거의 1시간 반 동안 거의 2시간 동안 한 강의를 30분 동안 이렇게 다 압축을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물론 그 등가속도 직선운동 이제 공식 3개 있는 거, 그거 유도하는 거 제외하고서는 다 30분 만에 유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어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좋나요? 좋아요. 오늘은 어떤 거를 해볼 거냐면은 뉴턴이 아니라 여러분 뉴튼 아니면은 뉴턴 요런 식으로 이 둘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가야지 뉴톤이라는 발음은 하면 안 됩니다. 해도는 되는데 잘 안 하죠. 잘 안 하죠. 저도 뉴턴이라는 발음을 처음 해봤어요. 아무튼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든 3가지 법칙이 있어요.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식으로 3가지 정도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안 한 게 있어요. 제가 안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외력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에서 마찰력하고 탄성력을 안 했어요. 마찰력하고 탄성력 이거를 조금 보도록 할 텐데, 이거 하고 이제 뉴턴의 법칙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마찰력, 탄성력, 뉴턴의 운동 법칙 여기까지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 그러니까 4강 때 이제 운동량, 충격량 뭐 요거를 좀 가보게 될 거예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마찰력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은, 이 마찰력은 뭐냐면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이 마찰력이라는 거는 여러분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지 마찰력,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 마찰력. 운동 마찰력,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정지 마찰력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외력의 크기예요. 외력의 크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물체가 정지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책상에다가, 책상? 그래요, 책상이라고 해봅시다. 책상에다가 어떤 물체를 놨어요. 그럼 그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힘을 주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그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엄청 힘껏 막 힘을 줬어. 움직였어. 그럼 그 움직이기 전까지의 힘을, 움직이기 전까지 그 물체에 작용되었던 그 힘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은 정지 마찰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정지 마찰력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지 마찰력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물체가 계속 꿋꿋이 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원인이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외력의 크기예요. 내가 작용하는 거는 외력이 아니죠. 내가 힘을 확 줘가지고 막 움직이게 하려고 아둥바둥 하는 건 외력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주는 힘이지. 근데 이거 외에도 다양한 힘들이 이 물체에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양한 힘들이 내가 이렇게 딱 아무리 밀어도 그 물체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운동 마찰력은 뭐냐면은 일단은 운동 마찰력을 좀 보시면 운동 마찰 계수하고 수직 항력의 비례예요. 운동 마찰력 계수를 이제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로라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는지 까먹었네요. 뉴라 그러나? 아무튼 뭐 요거하고 운동 마찰력 계수하고 이제 수직 항력의 비례를 해요. 이게 바로 이제 운동 마찰력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데, 마찰 계수는 뭐냐면은 각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성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펜은 뭐 100만큼의 마찰 계수를 가지고 있고 뭐 요런 것들. 뭐 예를 들어 롤러브레이드는 뭐 30만큼의 마찰 계수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것 아니에요. 그냥 제가 즉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진짜 마찰 계수는 이거 아니에요. 예, 진짜 마찰 계수가 이거겠습니까? 설마.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마찰 계수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마찰 계수는 그게 아닙니다. 예, 그래가지고 마찰 계수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걸 바로 마찰 계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하고 같이 했잖아요. 이걸 바로 이제 수직 항력을 이렇게 n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수직 항력이라는 거를 영어로 하면 normal force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수직 항력이 비례한대요. 뭐가? 마찰력이라는 게. 왜 마찰력이라는 게 수직 항력이 비례할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수직 항력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세요. 수직 항력이라는 거 뭐예요? 얼만큼 물체를 떠받쳐 드는 힘. 그죠? 맞죠? 수직 항력이란 뭐예요? 접촉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을 바로 수직 항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봐봐요. 수직 항력이 크면은 여러분들이 힘을 많이 주면 밀리겠습니까? 밀리겠어요? 여러분 코끼리 보세요. 코끼리. 땅에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나요? 아무튼 자, 코끼리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코끼리가 몇 톤이죠? 몇 톤인지를 엄청 많이 나가죠. 그죠? 엄청 5톤인가요? 10톤인가? 아무튼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얘는 중력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에 걸맞게 이 땅덩이에 있으려면은 굉장히 많은 중력과 똑같은 그런 수직 항력을 작용을 해야 돼요. 근데 봐봐요. 제가 이 코끼리를 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수직 항력이 이만큼 크게 작용을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이 땅덩이에 이런 식으로 붙어있게 만드는 힘의 원인이 이 수직 항력인데, 이 수직 항력보다 적은 힘을 얘한테 작용해가지고 제가 얘를 밀 수 있겠습니까?
못 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수직항력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마찰력이라는 거는 수직항력이 크면 클수록 더 어떻게 돼요? 얘를 못 밀게 해요. 그러니까 마찰력이라는 건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잖아요. 내가 얘를 운동하려고 막 밀어. 근데 얘는 안 밀리지. 왜? 수직항력이 크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찰력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직항력에 비례하게 됩니다. 수직항력이 크면 클수록, 수직항력이 크다라는 소리는 다시 말하면은 중력이 큰다는 소리고, 중력이 크다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중력은 어떻게 돼요? 질량에 비례하잖아요. 질량에. 그래서 중력이 크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질량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질량이 큰 물체를 이 소리가 뭐냐면, 이 소리는 결국에 뭐냐면 질량이 큰 물체는 마찰력이 세다. 요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옳은 개념은 아니에요. 막 엄청 막 100% 옳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셨죠? 네, 이게 바로 마찰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찰력의 방향이에요. 마찰력의 방향. 마찰력의 방향이 뭐냐면 마찰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을 하느냐, 이건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힘의 반대 방향. 힘의 반대 방향이 이제 마찰력의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힘의 반대 방향이 마찰력이 아니라 운동의 반대 방향이 바로 마찰력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힘의 반대 방향이 마찰력이라면,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로봇과 폴리 아세요, 여러분? 로봇과 폴리 보시면은 무슨 엄청나게 위험에 처한 어떤 트럭이나 무슨 뭐 차나 뭐 이런 것들을 로봇과 폴리, 그 폴리가 이렇게 딱 세우잖아요. 이렇게 차가 있으면 로봇과 폴리가 얘가 계속 요 방향으로,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전진을 하고 있는데, 이 로봇과 폴리가 이렇게 팔을 해가지고 스파크 내면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마찰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을 하나? 힘의 반대 방향이면은 로봇과 폴리가 이쪽으로 힘을 작용하고 있죠. 힘의 반대 방향이면 이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마찰력이 힘의 반대 방향이면은 마찰력이 운동 방향하고 똑같게 돼요. 마찰력이 이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하고 똑같이 되거든요. 그럼 이 로봇과 폴리가 미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로봇과 폴리가 밀면 밀어질수록 마찰력이 이 운동 방향하고 똑같이 돼가지고 못 세워요. 절대 못 세워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찰력은 힘의 반대 방향이 아니에요. 로봇과 폴리가 힘을 주는 그 반대 방향이 아니라고요. 뭐냐면은 얘가 운동하는 반대 방향, 요쪽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로봇과 폴리가 이렇게 세울 때 딱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마찰력하고 로봇과 폴리가 힘을 주는 방향하고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말씀드리면 뭐냐면 마찰력이라는 거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지 힘의 반대 방향이다. 힘의 반대 방향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근데 마찰력이 외력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운동 방향과 동일하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개념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네 번째 개념이죠. 탄성력이라는 거예요. 탄성력이라는 거 여러분 용수철이에요. 용수철. 변형된 물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바로 이제 탄성력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성력의 크기는 탄성체 성질과 변형된 길이에 비례를 해요. 이걸 이제 훅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탄성력이라는 거는 탄성체의 성질, 이거를 주로 이제 K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는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탄성체의 성질하고 이제 변형된 길이에 비례해요. 변형된 길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용수철이에요. 탄성력이 진짜 잘 사용된 예가 뭐냐면은 용수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용수철을 엄청나게 길게 늘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용수철, 그러니까 탄성력이 더 많이 작용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용수철을 길게 했어요. 그러면 이 용수철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탄성력을 더 많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탄성력의 크기라는 거는 변형된 길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 용수철에 많은 어떤 힘을 쏟아가지고 길이를 변형시켰냐라는 거에 따라서 탄성력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 점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뭐 요 정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SHO 분석 전 원흥동 분석 파트에서 이 후계 법칙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닙니까? 무슨 SHO 운동할 때 뭐 요렇게 하는데 이거를 X축이라고 한다. 원래는 Y축인데 후계 법칙에서 좀 더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이거를 X축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오는 후계 법칙이 이 후계 법칙입니다. 아셨죠? 이거를 후계 법칙이라고도 하고 탄성력의 법칙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아셨죠? 네. 탄성력의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탄성력의 방향은 탄성체를 변형시키는 힘의 방향과 반대예요. 자, 힘의 방향과 반대예요. 제가 아까 마찰력은 어느 방향과 반대라 그랬죠? 운동 방향의 반대라 그랬죠? 근데 탄성력은 힘의 방향의 반대다. 요 점 좀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진도 나가네요. 제가 마찰력, 탄성력까지는 한 것 같은데, 한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후계 법칙을 어떻게 썼죠? F는 KX라고 썼잖아요. 마이너스 KX예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는 뭐냐면은 방향이에요, 방향. 그러니까 뭐냐면은 힘의 방향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힘을 주어졌으면은 이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힘은. 예를 들어서 용수철이 요렇게 있었는데 얘를 요만큼 늘렸어요. 늘린 거죠? 다시 요런 식으로 가야 되죠. 그죠? 내가 요만큼 늘린 거에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요쪽으로 늘린 건데, 그죠? 요쪽으로 늘린 건데 얘를 다시 줄이기 위해서는 요쪽으로 다시 줄여야 되잖아요. 요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반대 방향의 개념인 마이너스를 이런 식으로 첨가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진도로 나가게 됐어요. 어우, 목이 너무 아파요, 진짜.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거를 해보게 될 거냐면은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래요. 뉴턴의 운동 법칙은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죠?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일단은 제1법칙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법칙은 뭐냐면은 관성의 법칙이에요.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관성의 법칙은 뭐냐면은 가속도가 0이라는 겁니다. 가속도가 0이에요. 가속도가 0이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합력이 뭐다? 합력이 그죠? 0이다. 이 개념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어진 힘이 없으니까는 힘의 효과가 하나도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좋습니다. 근데 관성의 법칙, 그죠? 관성의 법칙은 뭐냐면은 지성제대로 가겠다라는 소리예요. 지성제대로 가겠다. 무슨 뭐 이런 게 있어요. 막 뭐 정지하려는 물체는 정지하려고 그러고 움직이려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저기가 있는데 다 집어치우고요. 관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성제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막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성제대로 가려면은 인간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힘이 무슨 물리적인 힘이 됐건 아니면은 뭐 엄청 권력이 됐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막 때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폭력은 지양해야 할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할 어떤 엄청 안 좋은 겁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물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성 그러니까 뭐냐면 지성제대로 가려면은 질량이 커야 돼요.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라는 게 커요. 관성의 법칙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갈릴레오 사고 실험이라 그래가지고 뭐 있는데 뭐 그것도 다 집어치울게요. 뭐 갈릴레오 사고 실험 뭐 진짜 뭐 이렇게 가능 다 집어치우고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떤 물체는 계속해서 가겠죠.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마찰력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작용하지 않으면은 얘는 계속 가겠죠. 계속 평생 저 하늘에 별이 될 때까지 아니 별이 되고 나서도 계속 갈 거예요. 한 얘가 여러분 우주죠. 우주에는 중력도 없고 뭐 없죠. 진공 상태잖아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1979년도인가요? 77년도인가요? 그때 보이저우를 이렇게 쌓으렸는데 그 보이저우가 아직도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도 가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원리에서 그렇게 된 거냐면은, 그죠? 외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범위 안에서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주실 건 이거예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이런 거. 예를 들어가지고 당연히 맞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작가나만 물체, 뭐 연필이 여러분 정지를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힘줘도 얘는 정지 못 하잖아요. 조금만 힘줘도 연필은 계속 굴러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 여러분들이 연필에 주는 힘을 그대로 해가지고 덤프트럭이 이렇게 쭉 밀면은 그 덤프트럭은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겁니다. 예, 그 덤프트럭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관성이라는 거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이 크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2법칙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가속도 법칙. 제2법칙은 뭐냐? 가속도 법칙이에요. 가속도 법칙. 자,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할게요. 방금 카톡이 왔죠? 카톡 누구한테 온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제2법칙은 가속도 법칙인데, 자, 가속도 법칙은 뭐냐면은 가속도가 0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속도가 0이 아니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합력이라는 게 0이 아니다, 요런 소리겠죠. 그죠? 여기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죠? 일단은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중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력이라는 거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를 하고 뭐 큰 질량 곱하기 작은 질량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분석을 해보면 이 라지 m이 태양이나 뭐 이런 질량이었고, 그죠? 스몰 m이 뭐 지구 질량이었죠. 그때 제가 예시로 든 게. 근데 이 라지 m은 결국에 뭘 말하는 거냐면은 큰 질량을 말을 하는 거고, 스몰 m은 작은 질량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라는 거를 중력이라는, 그러니까 지구 중력이라는 어떤 지구 중력에 한정을 시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큰 질량을 지구로 놓고 작은 질량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체나 아니면 인간이나 뭐 아무거나 되시면 돼요. 왜냐면은 지구 내에서는 어떤 것보다 지구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봐봐요. 지구 질량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죠. 정하죠. 그죠? 지구 질량은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중력 상수니까는 정해져 있는 거죠. 거리의 제곱.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구에서 많이 떨어져 봤자 인공위성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력이라는 것도, 중력이 작용하는 것도 거리의 제곱이 반비례하다라 그랬는데, 이것도 뭐 거의 다 똑같고, 그죠? 다르긴 하지만은 이거를 뭐 차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세 개를 뉴턴이 계산을 해버렸어요. 계산을 해본 결과 얼마가 나오냐면은 9.8m/s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자? 중력 가속도 해가지고 G라고 놉니다. 그래가지고 F는 GM, 그래서 F는 mg 이런 식으로 놓게 되었어요. F는 mg 이런 식으로 놓게 되었습니다. 아셨죠? 네, F는 mg. 근데 이 G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gravity acceleration 해가지고 중력 가속도거든요. 근데 중력 가속도인데 이거를 중력, 그러니까 지구에서만 할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코스모스 전체에 이렇게 딱 할당이 되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F는 ma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F는 ma. 어떤 질량에 힘을 주게 되면은 가속이 된다. 뭐 요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법칙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가속도 법칙 할 때 제가 그것도 말씀드린다 그랬죠. 뭐 무슨 이거 가속도라는 거는 델타 V를 델타 T로 나누는 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V2 V1 분의 뭐 T2 분의 이건 뭐냐면은 뉴턴이 나오기 전에, 뉴턴이 딱 탄생하기 전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물리학자들이 야, 나도 가속도에 대해서 구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만든 게 바로 이 가속도예요. 이 가속도예요. 근데 뉴턴이 만든 가속도는 뭐냐면은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한다라는 가속도거든요. 예. 여러분 F는 ma 제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가속도에 대한 법칙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하려면은 n분의 1 이렇게 양변을 곱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면 n분의 f가 나와요. a는 n분의 f 이렇게 나와요. 되셨죠? a는 n분의 f 나와요. 그래가지고 뉴턴의 가속도 법칙은 a는 n분의 f거든요. 가속도라는 거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한다. 근데 여기서는 가속도라는 거는 속력에 비례하고 시간에 반비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만큼 시간 동안 얼마만큼 속력 변화가 있었는지 그게 바로 가속도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여러분 혼합이 여러분들 잘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개념적으로는 혼합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유자재로 쓸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하나 좀 생각해 볼게요. A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렇게 땅이 있고, 그리고 B라는 물체가 있어요. A라는 물체는 3kg고요. E라는 물체는 2kg예요. 근데 얘네 둘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10N이라는 힘을 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0N이라는 힘을. 근데 이 두 물체 전부 다 어떻게 되죠? 같이 끌려가죠. 막 이 A라는 물체는 막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고 이 B라는 물체는 치타처럼 빠르게 가고 이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갈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죠? 똑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A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A에 작용하는 가속도. A에 작용하는 가속도 3분의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B에 작용하는 가속 잠깐만요. 내가 지금 뭔 말을 하고 있어?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 A라는 물체가 3kg고 B라는 물체가 2kg예요. B라는 물체가 2kg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A라는 거는 n분의 f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가속도가 얼마만큼 붙고 3분의 10이라는 가속도가 붙고 여기는 가속도가 얼마만큼 붙어요? 얼마만큼 붙죠? 5라는 가속도가 붙나요? 얼마만큼 붙죠? 계산이 안 되네. 2분의 x가 f는 ma니까 f가 10N이면은 m이 2면은 가속도는 5가 되겠네요. 그죠? 이러한 어떤 조건에서는 가속도가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달라져요. 그죠? 가속도가 달라져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뭐 가속도 법칙에 대해서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작용을 했잖아요. A하고 B 전부 다 A한테도 10N이라는 힘이 작용을 했고 자체가 지금 잠깐 헷갈렸어요. 가속도 법칙이 가속도 법칙하고 관성의 법칙하고 이제 재산 법칙 나중에 배우실 거지만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이거를 뉴턴이 만들었잖아요. 이 뉴턴이 만들고서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했대요. 이 법칙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제3법칙, 작용반작용 법칙에 대해서도 이제 막 어떤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나 뭐 교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할 건데 질문을 해가지고 이게 딱 뉴턴이 딱 답을 하는데 답하기 전에 잠깐만 기다려봐. 나도 좀 생각을 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까다로운 개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막 헷갈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헷갈려도 굉장히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뉴턴의 법칙을 이제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힘은 똑같이 작용을 하죠. 힘은 10N, 얘도 10N 똑같이 작용을 해요. 근데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은 가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속도. 가속도가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힘이 이런 식으로 같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힘이 같잖아요. 전부 다. 근데 B는 질량이 작고 A는 질량이 커요. 이렇게 된 이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질량이 작은 물체는 가속도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질량이 큰 물체는 가속도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어떤 목적이 있다? 그죠? 힘이 같기 때문에 10N이라는 힘이 같기 때문에 질량이 작은 물질에서는 가속도가 커지고 질량이 큰 물질에서는 가속도가 작아지고 이러한 개념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봐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제2법칙의 가속도 법칙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뭐 도르래 문제도 있고 뭐 상당히 많아요. 도르래 문제도 해볼까요? 아무튼 도르래 문제는 다음번에 해보도록 할 게 많아요. 지금 도르래 문제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클립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아셨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이제 막 해보고 싶은 그런 거였어요. 뭐냐면은 아이고 힘들어. 목소리가 지금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지금 많이 했어요. 1시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자, 1시간 넘었죠. 1시간 20초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자, 제3법칙은 뭐냐면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에요. 자, 작용, 반작용 법칙인데 이 작용, 반작용 법칙 여러분 미쳐요, 진짜. 뉴턴도 헷갈린 법칙이에요. 저도 헷갈리고 여러분들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처음 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했어 라고 자신을 하는 그 순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오고 혼돈이 올 거예요. 카오스가 올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문제 푸실 때도 여러분들 혼돈의 카오스가 올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셨죠? 예. 좋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구독자 10명 기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생각을 없이 물리학이나 뭐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이기주의적인 어떤 그런 발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 이 어떤 법칙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법칙이냐면은 힘의 작용 방식을 설명한 법칙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이게 좀 중요해가지고 힘의 작용 방식을 그죠? 힘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법칙이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은 두 물체에서 힘은 항상 두 물체에서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으로 쌍으로 존재한다. 자, 중요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힘은 항상 두 물체에서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으로 쌍으로 존재한다. 자, 이거 뭐 쌍으로 작용한다. 뭐냐 이 소리가? 아까 이거 했잖아요. 질량 작은 물체, 질량 큰 물체 했잖아요. 뭐 거리 뭐 이러고 했잖아요. 힘이라는 거는 얘가 얘한테도 작용을 하는 거고 얘가 얘한테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라지엠 어디 갔어? 다시. 자, 이런 식으로 있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얘가 얘한테도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얘가 이런 식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으로 쌍으로. 이거는 여러분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아니고 이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라고요? 힘은 제가 아까 여러분 막 라지엠 뭐 스몰엠 뭐 한 거 잊으세요. 제가 좀 오개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뻔했어요. 그건 잊으시고 죄송합니다. 네, 잊으시고 제가 지금부터 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힘은 항상 두 물체에서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으로 쌍으로 존재한다라는 거. 뭐라고요? 힘은 항상 두 물체에서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좀 찝어드릴게요. 힘은 항상 두 물체에서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으로 쌍으로 존재한다라는 거. 자, 한번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무슨 거북이도 아니고 이거 하니까 생각난 게 뭐냐면은 그 뱀 있고 어린 왕자인가 뭐 뱀 있고 이 뱀이 이렇게 막 뭐를 먹은 뭐 그런 저기가 딱 떠오르네요. 낙타를 먹었나 뭐를 먹었더라. 자, 아무튼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 위에 책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지구 위에 책상. 여러분 책상 있잖아요, 그죠? 그 책상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상이 있고 이 책상 위에는 뭐가 있냐면은 책이 있어요. 책상 위에는 당연히 책이 있겠죠, 그죠? 책상 위에는 당연히 책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책을 좀 보시면은 일단 책 보기 전에 책상을 보시게 되면은 지구를 책상이 어떻게 돼요? 끌어당기죠. 그러니까
지구가 책상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이걸 바로 F1이라 그래요. 지구가 책상을 끌어당기는 힘, 이걸 바로 F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책상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이걸 바로 뭐라 그러면 이게 F2예요. 이게 바로 작용반작용 법칙이에요. 지구가 책상을 끌어당기죠. 지구가 책상을 끌어당기죠. 근데 지구만 책상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책상도 지구를 같이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도 줬어, 나도 줄게, 요런 개념이에요. 책상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지구가 나 잡아당겨줬네, 나도 지구 잡아당겨야지, 요 정도.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구가 책상을 잡아당겼어요. 그러면 책상도 지구를 잡아당겨요. 책상이 지구를 잡아당겨요.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책을 좀 생각해 볼게요. 책을. 제가 아까 그 스몰엠하고 라지엠에 대해서 좀 생각을 지우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그거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혼돈이 올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면은 좀 부차적인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막 말씀을 드리다가 막 이제 혼돈, 막 개념에 오개념이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 그죠? 이 책을 좀 볼게요. 또 이걸 책을 좀 보시면은 이 책도 어떻게 될까요? 이 책도 어떻게 돼요?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이 있겠죠. 그죠?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이 있죠. 이거를 우리는 F3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 뭐 굳이 말하자면은 책상이 책을 뭐 끌어당기는 힘,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 이런 식으로 F4가 있겠죠. 이 작용점을 좀 여러분 잘 선택을 해두셔야 돼요. 작용점을 여러분, 이게 아니라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돼. F3 이런 식으로. 아셨죠? 보시면은 이 책하고 책상과의 관계도 여러분 똑같아요. 책이 책상을 누르죠. 책이 책상을 눌러요. 그럼 책상 입장에서는 책이 나를 누르네, 나도 그럼 책 끌어당겨줘야지, 그러니까 나도 그럼 책 이렇게 눌러줘야지 해가지고 책상이 책을 올려 보내는 힘, 요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방향으로? 그죠? 어떤 방향으로가 아니라 어떤 힘으로? 같은 힘으로. 그리고 어떤 방향? 반대 방향. 그래가지고 힘은 항상 두 물체에서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으로 쌍으로 작용한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바퀴 달린 의자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고 책상에 이렇게 딱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자려고 그래. 자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이 책상을. 그런데 어떻게 벗어나죠? 책상을 여러분들 힘으로 밀면은 의자가 스르륵 뒤로 가잖아요. 이게 바로 작용반작용 법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책상을 밀었어요. 그러면 책상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책상을 밀었어. 그럼 그러니까 상욱이라는 애가 책상을 밀었어. 그러면 나도 상욱이 밀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책상을 실제로 상욱이라는 아이를 밀어요. 이게 뭐냐면은 반작용 법칙이에요. 내가 작용이라 그러면은 이 책상은 반작용으로 나를 똑같은 힘으로,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의자가 뒤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푸시게 되면은 문제 푸시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놓치시는 게 뭐냐면, 문제 푸는 건 나쁜 게 아닌데 항상 뭐든지 개념을 먼저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개념도 안 하시고 문제를 풀려고 그러니까는 그 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뭐 다른 건 문제 없습니다. 그죠?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작용 반작용을 먼저 완성하십시오. 어떠한 물질에서 뭐 내가 어떠한 힘을 줬어요. 그러면 이 물체가 또 나한테 반작용을 줄 거 아니에요. 내가 작용을 했으면 반작용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작용을 줬고 어떻게 반작용이 왔는지 그 점을 조금 먼저 완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합성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한 물체에 5N이라는 힘을 이렇게 줬고 이쪽으로 2N이라는 힘을 줬어요. 그럼 이 물체가 이쪽으로 3N 갔다. 요거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다른 물체의 힘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물체에 요 물체에 뭐 이쪽으로 5뉴턴, 요쪽으로 5뉴턴, 요쪽으로 1뉴턴, 요 물체에 요쪽으로 4뉴턴, 요쪽으로 1뉴턴 해가지고 얘네들을 뭐 합쳐가지고 희한하게 합쳐가지고 요건 안 된다고요. 다른 물체의 힘들은 합성이 불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물체하고 이 물체하고 끈으로 묶어놨어요. 얘가 5뉴턴이고 얘가 3뉴턴이에요. 끈으로 묶어놨으면 뭐냐면은 한 물체로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8뉴턴, 5뉴턴 더하기 3뉴턴 해가지고 8뉴턴을 예를 들어서 얘는 10뉴턴을 오른쪽으로 끌고 있고 4뉴턴을 왼쪽으로 끌고 있다. 그럼 오른쪽으로 6뉴턴 끈다. 이런 식으로 작용을,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끈으로 묶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붙어 있거나 이거는 한 물체로 봐도 되는데 끈으로 묶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접착제로 붙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붙여져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합성을 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원칙은 뭐냐면은 한 물체의 힘들은 합성이 가능하다. 한 물체의 힘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물체로 볼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은 그죠? 끈으로 묶어져 있거나 아까 제가 그려드렸다시피 이렇게 끈으로 묶어져 있거나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찰싹 이렇게 딱 붙어 있거나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이렇게 힘을 합칠 수가 있다라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뭐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죠? 관성이 크다. 요 정도 여러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관성 1법칙인데, 그죠? 자, 여러분 좀 이거는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죠. 그죠? 질량이 크면은 관성이 크죠. 관성이 크다라는 거는 변화가 작다라는 소리예요. 변화가 작다라는 소리는 가속도가 작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뉴턴의 제1법칙, 제2법칙, 뭐 제3법칙까지 뭐 적용한다 그러면 적용할 수 있고 혼합 적용한 겁니다. 혼합 적용. 아셨죠? 요 점이 여러분들 가능해야 돼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좀 해볼까요? 하나만 하고 좀 끝내볼게요. 나도 좀 쉬고 싶어. 철수가 이렇게 있어요. 철수가 이렇게 있어요. 철수. 그 다음에 영이가 이렇게 있어요. 영이가 이렇게 있어요. 철수가 영이를 이렇게 막 밀어요. 막 밀어. 영이도 철수를 이렇게 민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롤러 브레이드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요. 철수도 영이를 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철수가 60kg고 그 다음에 영이가 30kg. 그러니까 철수가 영이보다 더 질량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철수가 영이를 밀 거고 영이가 철수를 밀어요. 같은 힘으로 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철수가 영이를 밀어요. 영이도 철수를 밀어요. 같은 힘으로 서로 민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같은 힘으로 서로 이렇게 밀어요. 같은 힘으로 이렇게 서로 밀어요. 그러면은 같은 힘으로 밀었어요. 근데 영이가 질량이 더 작죠. 철수는 질량이 더 크죠. 질량이 작은 물체에서는 질량이 작은 영이한테는 가속도가 많이 붙고요. 질량이 큰 물체라고 그러면 너무 이상하다. 질량이 큰 철수한테는 가속도가 더 적게 붙고요. 가속도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힘의 효과라 그랬으니까는 철수는 더 쬐끔 밀려나고 영이는 더 많이 밀려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죠? 아름다운 A는 n분의 F 이제 가속도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아셨죠? 이게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뉴턴의 제1법칙은 뭐다? 관성의 법칙이다. 관성의 법칙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죠? 지성질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지성질대로 간다. 무슨 뭐 정지하려 있는 물질은 뭐 계속 정지하려고 그러고 뭐 가려는 물질은 계속 가려고 뭐 아니에요. 아니라고 뭐 할 수는 없죠. 근데 그렇게 기억하시는 것보다 지성질대로 간다. 근데 지성질대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질량이 커야 된다.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법칙은 뭐다? 가속도 법칙이다. 그죠? 가속도 법칙. 가속도는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커지고,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속도는 커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3법칙은 뭐냐면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건 뭐예요? 힘은 항상 두 물체에서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으로 쌍으로 작용한다라는 힘의 작용 방식을 설명한 법칙이 바로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 법칙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산법칙인 반작용, 그러니까 재산법칙인 작용 반작용 법칙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신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작용 반작용을 먼저 완성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체에 힘을 줌으로써 이 물체가 나한테 반작용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작용이 뭔지, 그다음에 반작용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이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문제 푸실 때 한 물체의 힘들은 합성이 가능해요. 근데 다른 물체의 힘들은 합성이 불가능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른 물체임에도 불구하고 끈으로 연결돼 있다든가, 그러니까 뭘로든 연결돼 있다든가, 아니면 뭐 서로 붙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합성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른 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한 물체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합성이 가능하다라는 거. 뭐 요 정도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해서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 4강에서는 어떤 거를 좀 보게 될 거냐면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지났거든요. 목요일에 시험이 끝나가지고 이제 시험 끝난 지 이틀 정도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대한 막 이제 물리 공부를 조금 하고 이거 이제 강의라고 하면 강의고 이제 이거 이렇게 떠드는 거 이거 준비를 하고 찍는 건데 최대한 이제 열심히 찍고 있거든요. 예상 외로 이 운동 법칙, 그러니까 힘과 운동, 역학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역학 이 부분이 굉장히 늦어져 가지고 저도 몹시 당황을 했는데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즐겁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굉장히 예상 외로 뭐 복습까지 여러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강의가 이렇게 길어졌어요. 1, 2, 3강은. 근데 4강부터는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운동량, 충격량이라는 걸 할 거예요. 운동량, 충격량 하기 전에 이제 뉴턴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뭐 하나를 더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할 건데 뭐 그거를 하고 나서는 이제 운동량, 충격량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운동량, 충격량이라는 것 자체가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힘과 운동 파트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신다면 언제든지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만약에 더 듣고 싶다, 아니면은 제가 설명한 게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더 들으시고 싶다 그러면은 광쌤이라고 치시면은 유튜브에 광쌤이라고 치시면은 상당히 많은 영상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의 어떤 영상들을 이제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전 영상에서도 이제 그분에 대한 영상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팩트예요, 팩트.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물리학이라는 거에 대해 저도 그분으로부터 물리학을 배웠고,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물리학을 배웠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 정도로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좋고 물리학이라는 거를 어떻게 접근해야지 좋은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분 혹시나 부족하시면은 그분 강의 들으시면서 이제 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운동량과 충격량 한 다음에는 1과 에너지의 변환 뭐 요 정도 이제 할 거라는 거 좀 예상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1시간 넘게 이제 막 해드렸는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막 들어주셨는데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물리학 1의 3강이 되겠고요.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 즉 다시 말하면 이제 4강에서는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뵙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 많이 수고 많으셨고요. 꼭 나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변상욱이었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